6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포로들, 당시 로마에서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을 다 당하게 되었는데요. 노예에게 유일한 자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카푸아에서 로마시까지, 이걸 우리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이 아피아 가도에 가로수처럼 십자가형을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다 당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한테 로마군 사령관이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알려만 준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은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불멸의 스파르타쿠스. 우선 이 스파르타쿠스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죠.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스파르타쿠스는 유목부족 출신으로 트라키아인이다. 그는 정신이 위대하고 신체가 튼튼했으며 똑똑하고 교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트라키아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족장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역사가 아피아노스는 스파르타쿠스는 한때 로마군으로 복무했는데 투옥되었다가 검투사로 팔린 인물이며 트라키아 지방 출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파르타쿠스는 왜 봉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로마의 제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가 가장 발전했던 나라, 역설적이게도 아테네였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꼽힌 이 아테네에서 노예 제도가 가장 발전을 했었는데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로마 사회로 유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고대 로마의 총 인구수가 45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150만 명,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자유인 3명당 노예 1명이라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이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는 이 당시에 가장 강대했습니다.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골마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주변국,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들이 로마 사회로 유입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 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까요? 로마의 평민 그리고 자영농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자영농이 몰락을 했다는 거죠. 고대 로마의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라티푼디움은 노예가 없이는 경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농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로마 사회를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라티푼디움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라고 알려져 있죠. 시칠리아입니다. 이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큰 섬이죠. 이 섬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알토란 같은 땅이었습니다.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노예가 많았겠죠. 그래서 노예 봉기가 2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1차 노예 봉기, 2차 노예 봉기 전부 다 이 시칠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3차 노예 봉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꼽아봤는데요. 어떤 정책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량 그리고 오락거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영어로 이 원형 서클이라고 하죠. 서커스가 바로 이 서클에서 나왔다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서 행해졌던 이 오락거리가 바로 서커스였습니다. 이 빵과 서커스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호모 루덴스의 작가인데요. 요한 하이징화입니다. 이 요한 하이징화는 빵과 서커스의 정책에 대해서 로마 시민은 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빵과 구경거리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돈과 오락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 사회에서는 놀이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다. 시민에게는 위정자들에게 놀이를 요구할 권리까지 주어졌던 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서커스 정책, 검투사 경비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검투사 경기였다는 거죠. 이 검투사 경기를 제공해야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발판을 다질 수가 있었던 고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오락거리가 행해졌던 장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리고 전차 경주장이 있었는데요. 수도 로마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3군데 정도 있었고요. 원형 극장, 마르켈루스 극장을 비롯해서 3군데, 그리고 전차 경주장은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주장을 비롯해서 총 6군데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경기장 209군데, 원형 극장 47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경주장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이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죠. 검투사들에게 하루는 힘들고 모욕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검투사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빡셌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투 경기가 열린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마쿠스 전쟁, 4세기 때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때 당시 전쟁포로 29명이 검투사로 발탁이 되어서 검투사 양성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29명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교사를 했습니다. 서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 딱 남았겠죠. 그 한 명은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박고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검투사들은 내일 아침에 맹수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투사는 지나가는 전차 바퀴에다가 조는 척하면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죠. 검투사들은 로마 시민들의 숭배와 찬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창녀, 노예, 범죄자와 똑같은 미천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검투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겁니다. 공동묘지의 매장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요.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평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정당했던 전쟁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정당했던 전쟁,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그 진원지가 카푸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중심부 도시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나폴리가 있죠. 나폴리 북동쪽 지방이 카푸아가 되겠습니다. 이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카푸아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하는 스파르타쿠스와 노예 검투사들의 모습인데요. 그때가 기원전 73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함께했던 크릭수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동료 검투사입니다. 갈리아 출신인데요. 이 크릭수스와 함께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검투사들을 규합을 해서 로마 전역을 흔들었다는 거죠. 노예 검투사들은 카푸아에서 베수비오 산으로 도망을 내려왔는데요. 이 당시 베수비오 산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기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이 베수비오 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농장의 노예들이 이곳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커졌겠죠. 74명으로 시작했던 그 노예 반란이 7만여 명의 대규모로 번졌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로마의 토벌대가 왔지만 그 토벌대들은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한테 잽이 되지 않았었죠. 로마 정규군까지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은 격파를 해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반란군이 로마군 포로들에게 검투사 시합을 강요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대 역사학자 오르시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볼거리 취급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관객이 되었다. 관객이 되었던 스파르타쿠스와 노예 검투사들. 그들의 심정이 짐작가지 않습니까?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이제는 누가 투입되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반란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군벌인데요. 왼쪽에는 크라수스입니다. 훗날 제1차 삼두 정치의 한 머리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당시 로마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대부호, 슈퍼리치였죠. 돈이 많단 말은 많은 병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고요. 당시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병사들한테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러 왔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의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트라키아인들이고요. 오른쪽에 크릭수스죠. 부지휘관입니다. 갈리아인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나중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그의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다는 거죠. 나는 제발 이 로마를 떠나서 내 고향 트라키아로 가고 싶어. 이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 스파르타쿠스였습니다. 하지만 크릭수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세로 로마를 더 약탈하자. 그리고 그 부를 우리 노예 검투사들이 다 가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은 나뉘게 되었고요. 갈리아인이었던 이 크릭수스는 7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데리고 반란군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정규군한테 완전히 경멸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남았겠죠.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 반란군들, 북쪽으로 가야지 고향 트라키아로 갈 수가 있겠죠. 알프스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알프스산까지 갔던 4만 명의 반란군들이 유턴을 해버렸다는 거죠. 왜 유턴을 해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 노예 검투사들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트라키아로 가봤자 그 트라키아는 지금 로마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봤자 또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정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연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로마에서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검투사들의 복장 보셨습니까? 이 검투사들의 출신지는 보통 북아프리카라든지 갈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전쟁 포로로 왔던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알프스산, 거대한 이 알프스산의 눈을 보고 그 추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 바로 시칠리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칠리아에는 대농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의 노예들이 있다. 이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도 역시 그들의 뜻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하를 했다는 거죠. 알프스산으로 북행했던 4만 명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이제는 남하를 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메시나 해협을 넘어야 되거든요. 메시나 해협을 넘으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당시 배를 해적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해적 도둑놈이죠.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해적들이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나 해협에 있는 항구에서 이 반란군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란군들을 토벌하러 왔던 크라수스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크라수스는 이탈리아 반도 요 끝부분에서 방벽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는 거죠.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4만 명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들, 이 방벽조차 뚫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거웠다는 거죠. 그들은 급조된 반란군이었습니다. 근데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의 정규군, 포에니 전쟁을 승리 거두었던 정규군이었다는 거죠. 이 정규군한테 마침내 격사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잔당들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폼페이우스 군대한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6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포로들, 당시 로마에서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을 다 당하게 되었는데요. 노예에게 유일한 자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카푸아에서 로마시까지, 이걸 우리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이 아피아 가도에 가로수처럼 십자가형을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다 당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한테 로마군 사령관이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알려만 준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은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 이야기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만든 호구일지 몰라도 그들은 노예로 살기보다 인간으로 죽기를 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멸의 노예 검토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완으로 끝난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180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디에서 부활했을까요? 아이티입니다. 이 아이티는 쿠바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이 아이티는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혁명으로 탄생시킨 나라였습니다. 18세기 아이티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투생 루베르튀르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 투생 루베르튀르의 다른 이름, 금은 스파르타쿠스로 불리웠다는 거죠. 저는 이 검투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는 선물 하나 마련했습니다. 취한 편인데요.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세상이라는 검투장에서 홀로 떨고 있는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도망치지 마라. 두려움에 맞서 칼을 꺼내 들으라. 검투사의 절박함으로 맞서 싸워라. 그 절박함에서 나온 최선이 나를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지니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나는 불멸의 스파르타쿠스다. 불멸의 스파르타쿠스, 그는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상 배은숙이었습니다.